AI도 작년에도 계속해서 버블 얘기가 나왔고 네네. 2026년에 AI가 어떻게 될지 인터넷을 처음 접했을 때 이게 뭐냐, 새로운 신세계가 열릴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불과 한 5, 6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됐죠? 그냥 당연하게 쓰는 거예요. 네. 뭐 버블이 있던 없던 그냥 쓰는 도구가 됐단 말이죠.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이클이 온다는 건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클이 언제 터질지 몰라 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안 터지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AI가 돈을 벌어주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걸로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뭔가 이제 화끈하게 그쵸. 주주한테 환원을 시켜준다든지 성장한다든지 하는 기업들이 아직은 없다라는 게 좀 그쵸. 걸림돌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 하면은 떠오르는 그 오태민 작가님을 모셨을 때 네. 그분이 이렇게 어떤 물자가 해적의 위험도 없고 무역이 자유로워진 거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렇죠. 옛날 같으면 그게 다 지나갈 때마다 다 리스크죠. 거기서 네, 관세를 했는데, 물던. 맞아요. 예. 관세를 물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래서 가상자산이 비트코인이 힘이 있는 거고 그런 지정학적인 제약이 많이 생겼을 때 또 하나는 금에 비해서도 이게 소분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동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이런 게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 가상자산이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2025년 작년을 보면은 가상자산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안 좋았느냐에 따라서 대해서는 또 여러 이야기들이 많죠. 뭐 반감기가 왔다. 뭐 그다음에 이제 금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수요가 옮겨갔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비트코인의 여러 장점들이라는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런데 벌써 이제 비트코인 우리가 처음에 막 한창 이야기했던 게 2017년 뭐 이 정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의 장점이라고 했던 많은 것들은 이미 구닥다리 시스템이 사실 됐단 말이죠. 트랜잭션 느리고 그다음에 결국 분산형이라고 했는데 결국 누구보다도 더 집중화된 어떤 그러한 금융 시스템 하에서 우리가 거래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분산형이라고 하는 원칙하고 상당히 이상한 형태로 변하면서 이것이 뭐 10만 달러 이런 식의 이제 가격을 형성을 하게 됐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장점들에 대해서는 대체할 수 있는 물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뭐 스테이블 코인도 등장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예. 그리고 막상 이것을 금융 콜드 이제 월렛으로 넣어서 보관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게 생각보다는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거래의 편의성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이제 유일하다라는 생각들은 이제 안 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회의감이 좀 일단 한번 생기기 시작하니까 심리적으로. 예, 여러 가지 그쪽에서. 변동성이 이제 생겼는데 2026년에 과연 이제 만회를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어.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씁니다만 제일 많이 쓰는 경우들을 잘 보면 이제 송금의 편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들 선택하시는 경향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저개발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상당 부분 이제 해결해 줄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뭐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가치라든지 장점 중에서 모든 것을 대체할 수는 없으나 몇 가지라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존재들이 등장을 하면 상대적으로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합의를 하고 모두가 그 가치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항상 회의론이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산들의 이제 모든 운명을 가르는 거죠. 금 같은 경우에도 수십 년 동안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그거 왜? 라고 했던 건데 시간 텀을 길게 놓고 보면 우리가 뭐 S&P 500 오른 만큼 금이 따라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사이클을 10년 동안을 안 오르는 자산을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다들 금을 던졌다가 그쵸. 지금 또 뒤늦게 이제 금을 막 잡아들이고 있는 건데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사이클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자산의 한 범주인데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 변동을 겪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네. 가장 많은 자산이 결국 이렇게 묶여 있거나 또는 가장 많은 자산이 배분되어 있는 종목은 결국 AI일 거거든요. 반도체 AI요. 네. 근데 이제 AI도 작년에도 계속해서 버블 얘기가 나왔고 네네. 버블이 뭐 터지긴 터질 건데 터지기 직전에 올라타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AI 얘기도 좀 해볼까요? 2026년에 네. AI가 어떻게 될지. AI는 뭐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그냥 우리가 1995년 6년에 인터넷을 처음 접했을 때 이게 뭐냐 새로운 신세계가 열릴 것 같아라고 했는데 불과 한 5, 6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됐죠? 그냥 당연하게 쓰는 거예요. 네. 뭐 버블이 있던 없던 그냥 쓰는 도구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돈을 버는 그 살아남은 회사들이 뭐 우리가 아는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조직이 된 것처럼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한 사이클이 온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클이 이제 언제 터질지 몰라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안 터지더라고요. 모두가 이제 그 사이클을 이제 겁내면서도 그 사이클이 또 사이클에 올라타지 못할까봐를 또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양가적인 어떤 그런 맞아요, 느낌들이 맞아요. 이제 존재를 맞아요. 하는데 저는 이 사실 AI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붐들이 만들어내는 파생 이제 시장 상품들 그리고 이제 여러 영향력들이 원체 거대하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의 IT 버블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력,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변화가 또 어떤 사회적인 또 변화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 예측 불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026년이 2025년 때 우리가 많이 실감을 했습니다만 2026년이야말로 이제 AI를 통한 생산성 변화라는 것이 이제 차이가 본격적으로 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런 점에서 인프라는 계속 좋을 거다라는 추측이 많으니까. 그것도 사실 좀 겁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도 이제 대규모 AI 클라우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잘 보면 우리가 아는 이제 그 빅테크들이 직접 AI 클라우드를 만들고 조직하는 경우들은 생각보다는 적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하느냐? 결국은 이제 사모펀드가 돈을 대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기업들이 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지식형 산업센터를 만들듯이 AI 클라우드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빅테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직접 소유를 하지 않으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딱 자기들이 내기로 한 돈만 내면은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지금 계속 밖으로 던지면서 상황을 이렇게 지금 끌고 오고 있는데 아직은 올해부터 그 사이클이 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AI 칩은 계속적으로 발전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구형화된 칩들은 이제 존재 가치가 과연 그쵸. 없는가? 이거를 가지고 뭔가를 다른 걸 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등장할까? 만약에 등장한다 그러면 다 서로의 쓰임새를 가지고 이것이 이제 돌아가는 또 하나의 새로운 흐름이 될 텐데 이게 만약에 한 3년 이제 지난 이런 제품들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 이 감가상각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들이 이제 충격파들이 올 텐데 어쨌든 2026년 역시 이제 AI가 진짜 돈이 되는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일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떻든 우리는 청바지를 만들고 삽자루를 만들어서 돈을 벌 거야 라고 하는 회사들의 또 희희낙락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한테는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래요. 네. 그 여쭤본 게 사실 그거죠. 뭐 인프라라 그러면 이제 삼전 하이닉스 이쪽도 네. 인프라에 속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네. 코스피와 더불어 가는 뭐 문제는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만 좋아지는 장이 올까 이제 이런 게 이제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 반도체 시장과 관련돼서는 지금은 이제 무조건 물량을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갑 오브 갑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2026년에는 분명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시기를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바라보고 이제 대응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좀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한테는 2026년에 좀 돈 잘 벌어서 그 다음에 무엇인가에 대해서 효과적인 투자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그 얘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AI 버블이 온다 언제 올까 할 때는 아직은 그때는 항상 버블은 그래요. 버블 터질 거야라고 했을 때는 안 터져요. 그러다가 이제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보면은 그래요. 항상 이게 쫙 올라가다가 안 터지네? 그러면 관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때가 진짜 위험할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AI 버블이라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으니까 이때는 오히려 괜찮다. 다들 조심하면서 긴장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제 문제는 이제 AI가 돈을 벌어주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걸로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뭔가 이제 화끈하게 그쵸. 주주한테 환원을 시켜준다든지 뭐 성장한다든지 하는 기업들이 아직은 없다라는 게 좀 걸림돌인 것 같아요. 중국 얘기도 해봐야죠. 네. 사실 트럼프와 그다음에 시진핑 작년에는 굉장히 서로 안 좋았던 거잖아요. 뭐 안 좋았다기보다는 저는 미국이 이제 근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입장을 이제 정리하는 한 해였다. 2025년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쟤를 누르고 꺾고 할 수 있는 존재였다라고 바라봤는 데 비해서 2025년은 그거 안 됨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등한 존재고 무서운 친구고 그런데 어떻든 이제 우리의 핵심적인 이익을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도 너희들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을 건데 몇몇 선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아직 정리할 게 남았어 라는 입장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작년 언제죠? 11월 달에 이제 발표됐던 미국의 이제 신국방 전략, 뭐 NSS 같은 경우를 봐도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거래 대상자, 상대자. 이제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는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한 이 서반구에 집중할 거야라는 말은 서반구에 대해서 중국이 자꾸 개입하지 마. 대신 그러면 중국이 어느 지역에 대해서 미국이 봤을 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넓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놔두고 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소수의 몇몇 영역들,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AI, 뭐 휴머노이드 로봇, 네. 뭐 이런 한 6가지 정도의 섹터를 제외하고 나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관계들은 다시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드로 전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뉴노멀이 그렇죠.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미국이 전략적으로 생각했던 배터리 이제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배터리와 관련돼서는 중국이 압도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좋은 건데, 이게 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모든 것을 또 다 휩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령 이를테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중국산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이제 안 될 것 같아. 라고 보지만 미국에서 급격히 드러나고 있는 이제 ESS용 이제 이러한 네. 배터리로 우리가 전환을 한다면 또 이 기회를 또 활용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2025년을 통해서 보면 축구 빼고 다 잘하는 되게 무서운 나라로 이제 우리한테 이제 인식이 된 거죠. 축구 빼고. 예, 딥시크, 그다음에 뭐 휴머노이드 로봇,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보면 못하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2025년 작년을 돌이켜 보면 중국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몰랐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충격을 받았는데 또 뒤집어 보면 또 그만큼 또 대한민국 특유의 이 또 과잉 대응, 과잉의 어떤 판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중국은 지금 보면 되게 냉탕, 온탕 함께 지금 짊어지고 있죠. 작년 2025년 같은 경우에 보면 연말 집계가 아직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뭐 11월 달만 해도 벌써 무역수지 흑자가 1조 달러를 넘었단 말이에요. 역사상 어느 나라도 해본 적이 없는 1조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는데 그 반면에 중국 내부적으로 봤을 때 보면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 그리고 지방 정부들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 이런 것들이 되게 급격하게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중국은 중앙 정부가 나서서 막 돈 투자하고 하는 것들은 생각보다 적어요. 네. 지방 정부들이 돈을 써야 되는데 지방 정부들이 지금 돈이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중국이 성장했던 뭐 대규모 투자 이런 거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고 발전하는 이 모델이 작동하지가 않게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물건이 막 쌓이고 가격이 내려가니까 중국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1년 전 2025년 1월 달에 만든 자동차 가격이 2025년 6월 달이 되니까 25%가 내렸어요. 차를 왜 사요? 안 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수가 안 좋으니까 이걸 전부 수출로 돌려가지고 1조 달러를 벌었는데 이게 과연 중국한테 좋은 일이냐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1993년, 94년 일본이 가는 길을 우리가 지금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 근데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중국이란 나라의 지금 시스템을 갈아엎고 바꿔야 되는 거죠. 네. 네, 수출이 아니고 투자가 아니고 소비에 의해서 올라가야 되고 국민들이 미래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넉넉한 복지를 제공해 줘야 되고 그런데 이거는 그동안에 시 주석이 해왔던 이야기랑은 정반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지금 벌써 한 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만성병을 지금 이제 앓는 단계라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죠. 중국 투자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는 아직은 섭푸르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제발 좀 빨리 스크랩 좀 하고 안 좋은 것들을 빨리빨리 구조조정 좀 하고 그래서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좀 이런 마인드면 좋겠는데 이제 정치랑 맞물려서. 예,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자국의 일자리 문제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산업이라도 억지로 만들어서 유지를 하겠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참 괴롭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얘기 나왔으니까 두 가지를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일본하고의 관계는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요?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당분간 냉랭하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좀 격하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사실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만에 대해서는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특별한 계기, 우연찮은 계기에 의해서 서로가 뭐 한 발 물러설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당분간 냉랭하게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대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일본에 대해서는 언제나 좀 조심스럽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일본과 관련돼서 갈등이 벌어졌을 때 제가 제일 유심히 봤던 것은 네. 중국 내에서 반일 시위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아. 과거에는 일본의 어떤 여러 가지 과거사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대규모 그쵸. 이제 시위가 발생하고 뭐 일본 뭐 자동차 매장이 뭐 공격당한다든지 뭐 대규모 구매 안 하기 우리 시장이 예. 예전에 롯데마트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봤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이상으로 가지 않도록 이제 톤다운을 하고 네. 상황을 관리하려고 한다라는 시그널을 저는 일본한테 보내고 있는 거라고 좀 보여져요. 일본도 거기에 대해서 격렬하게 공개적으로 맞서는 모습은 안 보인단 말이죠. 얼핏 보면 일본이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것 같은데 물밑에서 보면 우리한테 써먹었던 것처럼 똑같이 뭐 포토 레지스터리라든지 대체 불가능한 자원을 조용히 조금씩 죄면서 중국을 이제 또 곤란하게 만드는 압박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로가 무서운 줄 아는 거죠. 이 두 나라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당분간은 조용하게 물밑에서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 같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2026년은 아직 이르긴 한데 뭐 예전부터 2027년, 2028년에 양안 관계 최고조 네.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지금 거길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당장 2025년 말에도 벌써 이제 대만 주변 지역을 이제 훈련 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거의 포위하다시피 이제 훈련을 했는데 보는 관점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중국이 힘으로써 대만을 쳐서 상황을 양안 관계를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단계는 이미 넘어가지 않았나? 상대방이 잘 모르고 있을 때 설마라고 생각했을 때 쳐야지. 쳐야 이게 뭔가 쉽게 얻어낼 걸 얻어내는 거지. 지금은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나라, 많은 관계자들이 들여다보고 있다. 네. 라는 거죠. 물론 이제 진짜 중국이 칼을 빼들고 나서면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이 대만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아주 쉽게 대만을 얻어낼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막대한 리스크를 짊어지고 행동에 옮길 만큼의 어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박함이 있는가라고 보면 저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중국군 내부적으로 봤을 때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자리들이 이제 숙청에 의해서 날아갔단 말이죠. 근데 그 자리가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지도부, 군을 통수를 해야 되는 각 군의 주요 관계자 자리들이 수십 개가 지금 비어 있는데 이거를 2026년에 채워놓고 2027년에 대만을 친다? 앞으로 이거는 중국 내부적으로도 그럴 수 없는 이유들이 보인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얻는 게 과연 뭐지? 네. 라고 했을 때 보면 과거에는 TSMC 뭐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중국 자체적으로도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올라왔단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쫓아갈 거다라는 게 중국 내부의 어떤 분위기인데 굳이 그거를 그런 무모한 일을 해서 망가뜨릴까라고 생각해 보면 경제 논리와 달리 정치 네. 논리에 의해서 할 거다. 뭐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있는데 대만 해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건너기가 만만한 해협은 아니고 또 대만이라는 동네의 어떤 여러 가지 지형들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상대방이 죽자고 덤벼들기 시작을 하면 패가 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 적절한 정도의 도움을 제공해 준다 그러면 글쎄요. 과연 그것이 쉽게 될까? 더더군다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45년, 46년 동안 한 번도 실전을 겪어보지 않은 나라인데 네. 예. 알겠습니다. 유럽 얘기도 해볼까요? 네. 우크라이나전이 끝났었으면 하고 바라셨는데 지난 예. 크리스마스에 그렇죠.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어떻게든 정리가 되면 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한번 새로운 관점으로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끝나도 끝이 아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또 시작과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의 정해진 루트를 충돌 코스를 달리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거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해서 독일을 비롯해서 프랑스나 많은 나라들의 징병제를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거기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이제 젊은 층들의 반응은 극렬하게 반대하는 또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돌이켜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 양상하고
앞으로 전쟁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우리가 보통 전쟁을 치르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제일 큰 희생은 젊은 세대죠. 보통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한 세대가 날아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젊은 층의 희생을 치렀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잘 보면 그 전선에서 싸우는 군인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젊은 군인들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럼 누구냐? 40대 중반에서부터 이제 50대 중반에 이르는 늘스구리한 아저씨들이 이제 뛰어다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도 러시아 같은 나라는 이제 평균 수명이 되게 짧아요. 평균 수명이 짧고 남성들 같은 경우 더 짧거든요. 네. 지금도 빈곤하고 여러 가지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돈으로 꼬셔서 보내는 전쟁터에 투입을 한단 말이죠. 빈곤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 그러면 계약에 따라서 돈은 지불이 되니까 그러면 사망했다라고 1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사망했다라고 그러면은 거의 일시금으로 한 1억 5천 정도가 주어져. 어마어마한 돈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젊은이들이 충돌하는 전쟁이 아니고 중년층과 드론이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지부진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견딜만한 또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연출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양쪽이 격렬하게 부딪히면 기진맥진하면 힘을 금방 빼서 전쟁이 멈출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그런 전쟁이 아니고. 아닐 수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어쨌든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럽을 끊임없이 이제 공략을 하고 여러 가지로 안전판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동유럽, 소유럽이 과연 일치 단결한 모습을 보여서 맞설 것이냐가 아마 2026년에 좀 터져 나올 것 같아요. 이제까지도 안 그랬는데 네. 갑자기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유럽을 이끌어가고 있는 프랑스나 독일 두 나라가 다 이제 징집제를 형식상으로나마 도입을 했단 말이죠. 재군비 이제 나서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점점 발을 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럽이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상황에 놓인 거잖아요. 싫던 좋던. 여기에서 우리가 상황에 처하면 사람도 어쨌든 꾸역꾸역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와장창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저는 유럽이 2026년에 진짜 진정한 이제 시험대에 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과연 이제 유럽이 자기들이 맨날 이렇게 한 수 가르쳐 줄게라고 하는 모습에서 그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사구시의 자세를 보일 것인지 못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개월 전에 박사님 처음 저희 머니올라 나오셨을 때 그때가 이제 이란 네. 공습 관련해서 뭐 협상이냐 아니면 뭐 추가 공습이냐 뭐 이런 거였어요. 그때 엄청나게 또 조회수도 잘 나왔고 반응이 진짜 좋았는데 예. 워낙 이런 쪽에 관심도 많으시고 네. 약간 밀떡까지는 아니지만은 항상 주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네. 여쭤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원래 키워드는 네. 뒤돌아보는 거지만은 앞서서 예측? 전망 예측을 해본다면 이게 가장 관건이 될 것 같다. 이런 거 하나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내드리기 전에 또 있어요. 어떤? 항상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네. 늘 스탠스가 참 네. 어렵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두고 고민을 하고 관심의 지점인 것 같아서 네. 박사님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어떤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이걸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두 가지를 네, 동시에 맞아요. 던져주셨는데 아껴뒀어요. 2026년을 한마디로 말하면 좀 어려운 영어 단어 우리한테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영미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영어 단어 어포더블, 뭐 어포더빌리티, 예, 살 수 있는 뭐 그렇죠, 예, 구매. 만만한 가격, 예.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맘다니 이제 뉴욕 시장 선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 있구나. 생활비 부담이 힘들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느끼고 있구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랑 맘다니 시장이랑 백악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이 어포더블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동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낮춰주는 게 정치의 역할이야. 이 단어, 이 모습에 대해서는 서로가 합의를 했어요. 근데 유럽에서도 보면 지금 어포더블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포더블이라고 하면은 내가 벌어서 내가 어느 정도 쓰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살림을 꾸려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상황이 어포더블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집도 뭐 여러 가지 생필품도 사실은 어포더블하지 않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런던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버는 소득의 뭐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물가, 에너지 가격 다 천정부지로 치솟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낮춰주느냐가 2026년에 여러 사회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당장 2026년에는 선거가 별로 없습니다만 2027년, 28년 그러면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선거들이 이제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내년에
올해 2026년에 어떻든 뭔가 국민들의 불만들을 좀 낮춰주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할 때 어포더블이라는 단어가 이제 체감되는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만약에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어떤 수단을 동원할 수 있을지, 그 수단은 아마 우리가 아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과격한 수단들이 동원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회가 그것을 용납할 거냐, 용납하지 않을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또 많은 것들이 바뀔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 어포더빌리티를 담보하는 쪽으로 간다면 사회 입장에서는 그 수단이, 그러니까 과정이 조금 그래도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좋을 수 있죠. 좋을 수 affordable해지니까.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 나의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집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집을 더 짓겠다라고 나서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게 기존의 집을 가진 사람들이 내 조망이 가려, 나의 집 가치가 떨어져, 이것을 막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캘리포니아주도 뉴욕도 다 이제 의회에 있던 권한을 행정부가 다시 가져와요. 그래서 찍어 누르고 더 많은 집을 공급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네. 이게 다수는 행복하고 소수가 불행하니까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이 강력한 소수가 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지금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처럼요?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어떻든 간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5년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인식하는 한 해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 대한 표현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좀 부담스럽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을 돈 많은 나라, 리치 컨트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막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뜯어낼 게 많다는 말이기도 하고, 다른 면으로 보면은 무조건 같이 가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다라고 이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난 11월 달에 발표된 이제 신국방 전략 NSS에도 코리아가 몇 번 들어와요. 일본하고 더불어서. 여지껏 미국에 나온 공식적인 페이퍼에 코리아가 그런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했던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최대한 같이 가서 얘한테 이득을 봐야 되는 그러한 이제 카드를 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미국한테 얼마 뜯겨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기업이라든지 우리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선정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 제조업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거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안에 누군가 먼저 들어가서 공장 짓고 미국 사람 채용해서 뭔가를 하면 당연히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강제적으로라도 거기에 이미 차출이 돼가지고 1번 타자로 지금 가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단순하게 두들겨 맞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돈을 벌 수 있고 우리한테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진짜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한국이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이제 중국과 뭐 관계를 이제 경원시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것들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중국과 우리 이렇게 보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 20년을 돌이켜 보면 중국이 우리한테 대하는 것이 이제 온도 차이가 꽤 컸죠. 그러면 언제 대한민국한테 그래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상황을 대우를? 만들어 왔는가를 네. 보면 우리가 일본하고 사이가 좋았을 때예요. 우리가 일본하고 사이가 좋으면 중국은 우리한테 대해서 잘해줘요. 그래야만 이제 그럴수면 더 이제 우리가 이제 햇빛 그다음에 바람 뭐 이런 전략적 것처럼 동맹이네요, 전략적 일본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 일본과 미국 그리고 한국이라는 세 나라를 보면 한국이 제일 약한 골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띄워내려고 예전에 노력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지금은 가만 생각해 보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굳이 떼어내서 얻을 이득이 뭐죠?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 한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이만큼 있었다면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제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어떤 협력은 과거보다 많이 퇴색을 했어요. 단지 주변 지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엇나가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러한 관리적인 모드로 지금은 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좀 편안하게 너무 힘 빡 주고 긴장할 필요는 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한령부터 이어지는 중국의 펀치맛을 이제
꽤 여러 번 이제 보다 보니까 되게 두려워한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또 이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일본이라든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잘 형성을 하면 어떻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국을 뭐 억지로 떼어낸다든지 뭐 억지로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다기보다는 자기한테 적대적이지 않으면 돼. 라는 정도 수준에서 일단은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오늘의 키워드가 그러게요. 예, 계속 뉴노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이야기를 하면 계속 우리는 2010년대 중반에 나왔던 여러 가지 사고를 지금도 생각한단 말이죠. 미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그 속에서 양자태계를 강요받고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모드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맞는 새로운 길을 이제 찾아가고 속에서 기회를 갖는 게 제일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은 굉장히 기억에 남네요. 일본과 우리나라가 관계가 좋았을 때 네. 중국이 그래도 우리를 더 대우를 잘해줬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옆 나라하고 사이좋긴 사실 어느 나라나 쉽지 않은데 지금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어떤 새로운 뭔가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나마 좀 비슷한 나라. 사실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아시아에서 몇 안 되는 민주주의 국가고 뭐 어마어마한 국민들이 이제 서로 왕래를 하고 있고 사실 저희 같은 기성세대만 해도 일본 그러면 약간 좀 이런저런 모습이 있습니다만 저희 그쵸.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일본 그러면 제일 만만하고 제일 친숙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뭐 이제 음원 차트에서도 보면 일본 노래들이 뭐 그 애니메이션 주제가들이 뭐 한 손가락 안에 드는 일이 종종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분위기를 굳이 뭐 더 잘해봅시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그냥 물 흐르듯이만 놔둬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 저는 보여져요. 근데 한일령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일본이랑 오히려 가까워지면 중국 입장에서는 뿔이 날 거잖아요. 글쎄요. 근데 뭐 우리가 일본한테 뭐 특별히 더 잘해줄 거는 아니지만 뭐 그런 거죠. 아, 일본 지금도 이제 중국 관광객이 안 오니까 당장 이제 설날 뭐 일본 호텔 가격들이 많이 내렸어요. 예. 항공권은 어쩔 수 없으나 그런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가는 거고. 예. 그러면서 서로가 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교류를 좀 이제 관광이나 이런 일반 국민들 수준에서 조금 더 윗선으로 좀 올리는 작업들을 좀 해보면서 좀 가는 게 어떨까라는 기대 섞인 희망을 좀 해보는 거죠. 쉽지는 않아요. 저희가 뭐 박사님 모실 때는 뭐 오늘도 강연을 듣겠지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왔는데 네. 역시나 거의 1시간여에 걸쳐서 이렇게 쉼 없이 강연을 들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뉴노멀이라는 이 키워드가 또 저희 사이에서 하나 나왔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 뉴노멀에 숨겨져 있을 수 있는 그것이 꼭 우리에게 좋게만 작용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건 그렇죠. 간과하면 안 된다. 리스크는 리스크지만 또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돈을 버시고 싶은 거잖아요. 돈을 벌 때는 새로운 기회, 그다음에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나타났을 때 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싫어라고 하기보다는 중국 기업들 중에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딜까?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그 기업들이 버는 돈이 진짜 버는 돈인지, 뭐 아니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회들을 잘 잡으면 결국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면 다 잘 친근하게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최정호 박사님의 에너지 패권과 관련된 그런 강의를 들었었는데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강의를 자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모신 것도 있는데요. 뭐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구본 연구소 채널을 더 자주 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뭐 100만 가보시죠, 뭐. 그런 기대 안 합니다. 아,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네. 우리 주가도 그렇잖아요. 이런 등락이 있으면 피곤합니다. 보면 그냥 조용히 꾸준히 가는. 성실히.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응원하고요. 자주 그래도 뵐게요. 네, 뭐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뭐 전쟁 이런 거 말고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